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함께 어, 의견을 나눠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청년기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대개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7에서 한 8%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나라의 우리가 국내 총생산 GDP라고 그렇게 하죠. GDP 규모가 7에서 8% 매년 성장해 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 기회가 많은 시대를 뜻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을 이렇게 갔는데 일단 베트남에서 처음에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인구가 한 1억 정도 이상이 되고 베트남이 전쟁이 75년에 마쳤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청년 정도 시대가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평균적인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니까 이 거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가 이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볼 수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기 또 중년기를 보내실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뭐라고 부르죠? 장기 불황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렇게 언론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또 침체 국면에 이제 초입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뭐 그냥 한국은 이미 상당히 깊은 불황 국면에 들어간 지가 제법 세월이 흘렀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항상 세상을 살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낙천주의가 되고 또 이렇게 희망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살아야 되지만 본인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할 정도의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이 승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한참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돼가는 과정을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뒤를 따라가면서 나라가 일어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90년대에 버블 붕괴 이후에 극심한 그런 불황을 겪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신발끈을 우리가 다시 묶는다는 표현 아시죠? 예, 각오를 다시 하셔야 될 부분은 한국은 앞으로 2%대 성장, 그리고 좀 지나면 1%대 성장,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나라 자체가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0% 성장도 아마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의 그런 긴 추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아주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출구를 찾고 가족을 이루고 자신의 생을 반석 위에 올려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경제학자로서 갖고 있는 견해는 한국이란 나라가 아주 특별한 그런, 예를 들면은 저는 경제를 청소하는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시면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경제를 청소하는 작업을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성심껏 하지 않는 한 한국이 불황 국면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조금 어둡지만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불황이 장기화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지갑이 얇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갑이 이렇게 당신 지갑도 얇아지고 내 지갑도 얇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여러분 뭐 복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든 걸 내가 사주고 내가 만든 걸 당신이 사주면 그렇게 성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지갑이 얇아지기 때문에 당신이 내 것을 적게 사주고 내 지갑이 얇아지기 때문에 내가 당신 것을 이렇게 적게 사면은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지갑이 얇아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입한 지가 제법 흘렀다. 이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모바일 스마트폰을 쓰시기 때문에 그 가슴에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제 연배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셀카봉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SNS를 가장 바로 올리죠. 그럼 유튜브에 공병호 TV에 저장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 페이스북 이런 것이 동시에 한 20-30분에 완벽하게 이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옛날 같으면은 방송사를 찾아가서 분장을 하고 폼을 잡은 다음에 찍어야 되는 컨텐츠를 본인이 이동하는 모든 장소에 다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개인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본인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요체 중에 하나는 기술 변혁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 변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변화가 참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과거처럼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창업 비용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그런 상품이든 서비스든 아니면 콘텐츠를 본인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이 있으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청년 부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과거 같으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몇십 년 걸릴 것을 2년, 3년 정도 안에 뭐죠? 시장 가치가 뭐 100억, 1000억, 뭐 1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뭐 아주 가까운 경우로 뭐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했던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것만 해도 우리 기성세대는 전혀 이렇게 뭐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막 비난할 때 저는 절대 비난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모르면은, 익숙하지 않으면 잠시 거리를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인공지능, 그죠? 그다음 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모바일 기기들, 그런 부분들이 세상을 크게 바꿔놓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청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항상 시대가 경랑처럼 이렇게 펼쳐질 때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두운 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보는데,
제가 청년기를 경험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에 미뤄보면은 항상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밝은 쪽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내가 만드는 쪽에 쓸 것인가. 여러분 보시오. 세계사를 보시면은 세계사에서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정보가 유통하는 채널이나 방법이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엄청난 부의 재편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예.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활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엄청난 변혁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혁의 중심에는 정보가 유통하는 방법이나 채널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마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됐을 거다. 그렇게 아마 우리가 다음에 회고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 변혁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밝은 면이죠. 앞에서 이제 장기 불황이란 것은 어두운 면이고 지금 두 번째 기술 변혁이란 것은 밝은 면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지금 보시는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은 거의 뭐 하루 생활권이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베트남 방문길 보니까 아침에 가장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면은 하노이에서 그날 일을 보고 저녁 늦은 비행기를 타면은 한국에 도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있는 일을 비행 시간이 5시간이고 시차가 2시간 정도 되니까 당일 생활권에 대해 해결하더구먼요. 여러분들 지금 베트남하고 한국 사이에 하루에 비행기 편이 한 몇 편 정도 오고 갈 것 같습니까? 47편 오고 가더구먼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는 내수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바깥 시장에서 또 얼마든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모국어 외에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인생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어를 갈고 닦으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가 더 확장되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세 번째 이야기하는 글로벌화의 확장이라는 부분은 아마 오늘 청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거는 기회의 시대가 열린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보시죠. 네 번째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참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도농 간 격차라든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에서 보건대학원에서 인구를 연구하시는 조영태 박사님이 쓰신 그런 인구에 관한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영태 박사님은 참 재미난 이야기가 인구학자지만 또 인구학자를 넘어가지고 경제나 경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데 부산만 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청년들이 빠진다고 그래요. 청년 인구들이.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한국뿐만 아니고 범세계적인 현상은 기회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밀집돼 가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뚜렷이 관찰되는 현상이고 인구학자 입장에서는 훨씬 그런 현상들이 더 아주 광범위한 그런 추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제 지역 균형 그런 개발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떤 공기관들도 이동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저는 이렇게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시장에서 큰 그런 흐름, 쓰나미처럼 전개되는 그런 흐름을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막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인구들이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생성되고 또 그 도시 지역에서 생성된 많은 인구들이
이 교환하는 정보나 지식이나 지혜들이 더 많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역 간 격차, 그다음에 개인 간 격차, 그다음에 기업 간 격차, 그다음에 국가 간 격차들도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번 공유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세상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하고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낭만주의자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이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면은 아주 잘 되는 쪽에 서기는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에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의 큰 도전인 격차 확대의 시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피하기가 힘든 그런 하나의 쓰나미와 같은 큰 거대한 변혁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 점을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